제가 20대 초에 처음 만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책, 한국인의 역사, 철학, 세계관, 문화의 본래 모습을 전하는 유일한 책, 환단고기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중국은 드라마, 미디어를 통해 대놓고 문화 침탈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초등, 중등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재하고 고대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부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학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느낀 사학계의 태도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 역사 왜곡에 동조하거나 방관하거나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 학회에서 S대 인문학부 연구원을 만났어요. 한 방청객이 동양과 서양의 지리적인 차이, 환경적인 차이가 종교 간의 차이도 가져오느냐, 그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환단고기가 그 연구에 도움이 될 테니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대뜸 아카데미에서는 그 책은 위서라고 판정이 났다. 더 이상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는 책이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 환단고기에는 근대수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근대수로가 들어간 근세에 지어진 책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동양 고전에는 그 수로들이 오래도록 사용해 왔다, 그 용례가 있다고 했어요. 문화나 인류는 최소한 1600년 전부터 고전에서 사용해온 용어고 국가란 말은 주역에서, 평등이란 용어는 금강경에도 등장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위소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여러 학술회를 열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분 연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런 식의 대화가 길어지는 것은 서로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입장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대화를 멈췄습니다. 저는 두 가지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는 아카데미에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주장 또는 그들의 역사관이 아니면 학술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즉 어떤 반론도 인정하지 않겠다. 토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학계, 소위 자칭 아카데미 사학이라는 곳은 일종의 맹신, 광신 집단과 같다는 인상을 받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학자라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이 사례는 아주 일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사에는 진짜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계에 계신 여러 연구자들께서 이런 환단고기 위서론을 불식하고 우리 역사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환단고기 완역본 역주자 안경전 이사장님을 모시고 국내 주요 도시들, 그리고 뉴욕, LA, 일본 오사카, 모스크바, 독일 베들린, 카자흐스탄, 그리고 인도까지 34차례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회차로만 해도 56회에 달합니다. 이 내용 전체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요, 2013년 봄 강화도에서 열린 환단고기 북콘서트의 내용을 묶은 책입니다. 강화편에 담긴 주요 내용, 그리고 환단고기가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반대로 한편에서는 왜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지 그 배경, 맥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을 초대했습니다. 박덕규 대한사랑교육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교육위원 떨리세요? 박덕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고품격 버라이티는 아니죠. 고품격 책 리뷰 유튜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제가 출연하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예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역사 문화 주제로 계속 제가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마음만 있었고 이제 실제 하지는 못했는데 박덕규 교육위원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시리즈로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리즈? 시리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뭐 시청자들께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몇 분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보십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학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에 또 그 댓글을 참조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환단고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아마 양쪽으로 나뉠 것 같아요. 환단고기가 진짜 역사책이다라고 하는 분들과 무슨 소리냐 이건 다 소설이고 만들어낸 책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역사학자들은 가짜 책이다. 1980년대에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이다. 네. 네. 그 환단고기 위서론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이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이 1980년대에 처음 이제 공개가 됐죠. 그때는 이제 주목을 못 받다가 왜냐하면 이제 순한문본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가지마 노부루라고 해서 그 일본 사람이 이 책을 보고 이거를 내가 번역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어로 번역을 한 책이 나온 거죠, 일본에서. 근데 그게 역수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이 책을 김은수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졌고 또 임승국이라는 분이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더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처음 번역했던 내용은 실제 환단고기의 원문을 충분히 번역을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대중적으로 네. 좀 알리기 위해서 윤문 뭐 좀 많이 내용이 보충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뭐 그랬기도 했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책은 번역을 1차로 하고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오자나 탈자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류 선생이 80년대까지 번역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역주라고 해서 번역과 주석을 다는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이뤘고 그냥 번역만 이제 나중에 되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그 안경전 이사장님이 처음으로 이 내용들을 번역과 역주라고 하는 역주본을 이렇게 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2012년입니다. 2012년. 그 전에 이제 나온 책들은 대부분 그냥 번역서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번역서들도 실제로 좀 잘못 번역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순한문본이고 그 뜻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걸 찾아 나가고 밝혀내고 지명이나 뭐 이런 유래 같은 거, 이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번역이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렇죠. 저도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초월 번역을 한 것을 다시 윤문화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환단고기의 내용은 그 방대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다. 안 그래도 이제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역사서의 대중 역사 책들을 보면 뭐 내용이 생소한 건 있어도 다 언어는 쉬워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환단고기는 완역본, 해제본을 보더라도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거든요. 보는 분들이 참 큰 벽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단고기를 처음 읽는 분들께 팁이라면 전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라면 환단고기는 기본적으로는 역사서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소도경전본이나 뭐 삼신오제본이나 이런 한민족의 그 정신 문화, 정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릴 부분이 있죠. 단지 역사서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역사를 서술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편년체다, 뭐 기전체다, 무슨 체다 해가지고 있는데 이 환단고기는 기전체 형식을 따르고 있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국사기 같은 경우도 이 국가에서 편찬한 간찬사서이면서 또 기전체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본기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국통이죠. 본기를 중심으로 뭐 세가와 열전으로 나누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본국의 역사를 쭉
뼈대로 서술을 하고 주변의 제후국들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인물의 역사들을 이렇게 서술하는 게 바로 기전체인데 환단고기도 기전체를 따르고 있지만 그 안에 또 정신문화적인 측면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역사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한민족의 모든 어떤 정신 철학 뭐 역사 뭐 인물 이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다. 다만 이 환단고기에서 좀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위서 논쟁을 떠나서 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존의 역사책들 예를 들면 삼국상이나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이제 삼국유사에서는 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역사다 해서 국사에 이르기를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삼국사기가 국가에서 편찬한 사서기 때문에 삼국유사는 이런 스님이 거기에 빠져 있는 내용들 자기가 갖고 있던 소장하고 있던 여러 역사책들에 나오는 그런 빠진 역사를 보충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라고 하는 겁니다. 유사. 네, 우리 그 환단고기에도 태백일사라고 있는데요. 유사와 일사가 같은 말인데 태백에 빠져 있는 역사들을 넣는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환국, 배달, 조선의 역사까지 그리고 북부역까지도 사실은 어떤 본기의 형태를 취하고 그 본국의 역사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고구려나 뭐 고려나 뭐 이런 내용들은요.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 있는 일부 내용들을 보충해서 쓰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태백일사 같은 경우에 그 조선시대 때 중종 때 그 찬수관이었던 이맥 선생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알고 있었고 그렇겠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을 한 겁니다. 그 삼성기 상의 첫 구절이 오환공국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신이 제400역 지쳐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막 깔아주네. 깔아야죠. 오환이라는 말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태백일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한국의 신학서적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환단고기에는 단순히 역사서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환단고기를 위선론으로 제기하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환단고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볼 때 기록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기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대의 기록도 있고 우리가 보통 고려사라고 하면 고려시대 때 쓴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 초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왕조의 역사를 쓰다 보니까 이 모든 이 사서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기록과 그 기록을 이제 사서로 이렇게 편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록자, 사관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과의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게 이제 남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록을 볼 때는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도 김부식이 쓸 때 자기도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여우가 노파로 변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시에 고려 시대 때 어떤 유학적인 이 사람이 유학자였는데 김부식 그렇죠. 선생이 유학자의 그런 합리적인 사고로는 아니 무슨 여우가 노파로 변해?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써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같으면 언론이겠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록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긴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록이 그렇게 전해지니까 그 기록을 그대로 쓴 겁니다. 아하. 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 안에서도 보면은 이 기록자가 네.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그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류 선생이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이 뭐냐면 삼가 살펴보겠는데 뭐 이렇게 또 그 공연이라는 말도 있어요. 굉장히 두렵고 삼가해서 이렇게 꺼려지지만 이렇게 하고 자기의 소신을 조금씩 써놓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책을 기록한 사람들의 사견을 거기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환단고기의 내용도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환건국이다라고 하면 삼성기의 첫머리가 우리 환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근데 삼성기는 상 같은 경우는 누가 썼죠? 안암로. 네. 예. 안암로가 썼는데 그분이 전해지는 기록이나 전해지는 이야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깨달음으로 야 우리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오환, 우리는 환이다. 우리 환의 건국, 나라 세움이 최고, 가장 오래되었다. 근데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건데 이분도 자신이 어떤 그 역사의 기록이나 그때까지 전해지는 역사의 기록이나 자신의 깨달음을 비춰봤을 때 그게 선뜻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체험의 경지에서 또 그리고 자기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첫머리에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역사를 기록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그렇죠. 그 기록을 남기고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도 가지면서 네. 또 본인의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서 네. 그 수준에서 최대한 정말 최선을 다한 기록이었겠네요. 그러니까 기록이 고대로 갈수록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문자가 없던 시절에 지금처럼 어떤 문자가 대중화되고 우리도 한글이 나오면서부터 대중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훈민정음이 맞아요. 나오면서 네. 그 전까지는 아마도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예천에 왜 삼강 주막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주막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지금도 주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네. 거기에 보면 벽면에 네. 그 주인이 옛날부터 그 글을 모른대요. 글을 모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외상값이나 갚을 게 있으면 벽면에다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들어보셨죠? 네. 아니 못 들어봤죠. 그래요?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그 주인만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렇죠. 본인이 그러다- 쓴 거니까. 네, 그러다가 TV 프로에 그게 나왔어요. 그게 도대체 해석을 해보니까 뭐 누구네 개똥이네 집 얼마, 뭐 막걸리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문자의 어떻게 보면 문자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한문을 모르는 그리고 한글도 못 배우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기록 방식으로 기록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문자가 나온 걸 지금 보통 각골문이라고 하거나 뭐 그 전에 뭐 어떤 상위 문자라고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거죠. 각골문이 나온 게 이제 우리의 단군 조선 시대 때인데 그죠? 하은조 시대 때인데 옛날 때 이제 각골문이 나왔죠. 그 전에 뭘로 기록을 했을 것이며 그 이전에 환국이나 배달국 때의 어떤 이야기들, 역사들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지비사라는 거예요. 네. 그 광화도 황권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신지비사는 달문 단군 때 그 여러 칸들 이 단군 조선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들이 쉽게 얘기하면 연방처럼 이 통일 국가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칸들을 대단군이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이 천제를 올리고 그 천제를 올릴 때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낼 때도 보면은 충문 말이죠. 네. 네. 어떻게 아시죠?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네, 당연하죠. 충문.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제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읽잖아요. 네. 근데 그 충문에 있는 내용들이 그 천제를 올리는 이유, 목적, 기원, 어떤 그런 것들을 쭉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지금도 들어보면 사람들이 들어보면 뭘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네. 예, 단재 신채 선생의 조선삼국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신지비사라는 게 뭐냐? 단군 조선 시대 때 신지라고 하는 관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적어놓은 제문이다, 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내용들을 물론 뭐 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환단고에 따르면 글이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 우주의 어떤 탄생과 뭐 어떤 창조 과정이나 변화 과정이나 그리고 영웅들의 서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노래처럼 시가처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신지비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 그런 내용들이 입에서 입으로 또는 제문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 고구려 시대 때 그걸 번역을 합니다. 삼국유사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고구려의 소문 대영웅이라는 사람이 이 책으로 만들어서 앞에 서문을 썼다. 그래서 이런 스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책을 보고 서문에 이렇게 써 있구나. 소문 대영웅이 누구지? 하면서 이제 막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 소문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영계 소문이라는 거 하는 것처럼 이 국무총리격에 해당하는 거죠. 관직이군요. 네. 소문이라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관직,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최고 관직이 신지비사를 보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번역을 했겠죠. 사실은 번역을 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단곤조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계승 의식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고 고대의 기록들은 아마도 우리 어릴 때 뭐 연배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뭐 비슷하잖아요. 뭐 비슷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서 그 뭐 어머니나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 담배 피던 그죠, 시절에 그죠. 하면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게 과연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훨씬 더 아마 오래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기록들은 입에서 입으로, 그죠? 구전으로? 네, 구전으로 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그것들이 당연히 이제 그런 체록이 돼서 그 어떤 문서화해서 과찬사서든 아니면 민간에서든 그거를 기록을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네, 어느 지역에서 전설 어떻게 고향? 예, 그런 네. 식으로 전설 고향 말고 그 노래 전통 민요라든가 네. 이야기라든가 이걸 체록하는 방송에서 체록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내려오는 게 제일 암기하기 그죠. 강하고 그죠. 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대학 중형 뭐 이런 사수성경을 다 외웠다잖아요. 맞아요, 달달달. 그래서 책거리라고 한답니다. 그걸 혼자. 완전히 외워서 다 뗐다 해가지고 걸 때. 네.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는 한문 원본을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내용들은 계속 전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이류 선생이 네. 그 원본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걸 암기하고 내 머릿속에 다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암기를 한 걸 그대로 이렇게 쓴 그런 내용들도 이제 전해지고 있죠. 오히려 비판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도 위서라고 주장할 그렇죠. 수는 있겠어요. 네, 예. 당연히 그런데 한단국이 원본이 나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닐 것 같다. 네. 또- 오히려 또- 원본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은 또 비난을 하려면 또 비난을 하겠다. 그렇죠. 이 타블로 사건 알잖아요. 네. 타블로 사건, 타블로가 결국은 그 증명서까지 냈는데 그것도 위조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MBC에도 찾아갔지만 그 어떤 시계인 거기에 직원들하고 인사하는 것도 저것도 다 짜고 한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이게 진짜 가짜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환단고기 위서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연구 자체를 안 한다. 그렇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저 앞에서 얘기했는데 네.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기동 교수님을 예를 들면 이기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환단고기가 진선지 가짜 위선지를 알려면 그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보통 그냥 서지 전문가라고 해서 그냥 뭐 어떤 이 책이 뭐 언제 만들어졌고 이 종이 재질이 어떻고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이 위서라고 낙인이 찍힌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규원사를 예를 들면 그렇죠. 규원사도 숙종 때 원본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전문가 3명이 들어가서 박물관에서 그걸 이제 진위를 판별을 했는데 진서라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판별이 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위서 쪽에서 또 전문가를 데리고 들어가서 판별을 했더니 이건 위서다. 근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게 뭐냐면 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도 원본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다만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이렇게 편찬을 했다더라라는 게 전해지는 거고 그 내용을 이 조선시대 때 예를 들면 삼국유사 같은 경우도 조선의 왕이 경연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 삼국유사의 어떤 대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가 원본이 없지만 그 인쇄본이라든지 뭐 목판본이라든지 뭐 어떤 그 필사본이라든지 이런 게 전해지면서 이 진서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삼국유사도 말이 목판본이지 실제로는
당시에 경주 부사였던 사람이 새로 이게 오래돼 가지고 한 40% 이상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갖고 이 목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책 하나 내는데 뭐 한 150이면 내거든요. 네. 예. 근데 옛날에는 이 책 하나 목판본으로 내려면 1억, 지금 돈으로 1억 이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 발문을 보면 네.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 오동진 장군 이런 분들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계현수 선생님께 이렇게 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자금을 전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일제 강점기였고 또 사실 총칼 하나 사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일 텐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책을 직접 손으로 붓으로 쓴 게 아니라 목판본으로 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거금이었고 큰 사업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계현수 선생이 대한자강회라고 있어요. 그 자강회 회원으로 참여를 했고 서울에서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서 계현수 선생 오지 않고 오동진 그리고 몇몇 이제 시계임 동지들이 그 자강회에 참여를 했다가 그 계현수 선생이 당시에 이제 묘양산 뭐 당군하면서 천부경 석각본? 아니요. 이 환단고기에 대한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 이미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참여하는 걸 보고 이 책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책을 내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주는 그런 증언들이 최근에 나왔고 대한자강회의 그 개정수라고 돼 있습니다. 연자와 정자가 굉장히 비슷한데 개정수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계현수 선생도 실존 인물이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저기에 사실은 계현수라고 하는 그 이름 석자가 남아 있고, 맞아요. 네, 그 인물에 대한 어떤 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잖아요. 부통령 이시영 선생님도 계현수 선생님께서 묘양산에서 천부경 석각을 발견한 일화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께는 이 계현수라는 인물이 공공연하게 언급이 되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철학 통편을 썼던 전병훈 선생이 맞아요. 편지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당시에 어떤 석학 중에 한 분이었던 원래 계현 선생이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그분이 보낸 편지를 보고, 이 내용이, 이게 정말 천부경 석각이라면, 그리고 이 내용이 천부경이라면, 이라고 해서 이제 급하게 그 내용을 책의 앞문에 이제 그 그림처럼 이렇게 싣고 천부경의 전문을 이렇게 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내게 되죠. 근데 전병훈 선생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뭐 조선체 제일의 어떤 석학 소리를 듣는 그렇죠.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가공의 인물이라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과연 믿고 그 책에 썼겠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져 있고 이런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다, 기인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믿고 했던 거고 그런 정황을 살펴봐야죠, 사실. 그렇죠. 네. 내용을 좀 정리하면 환단고기 위서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기동 교수님 같은 분들은 실제 이 위서냐 진서냐를 판단을 하려면 그 속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 보충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있는데요.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도 그 삼성기부터 이렇게 당군세기 해가지고 태백일사까지 그 내용도 우리도 그 어떤 그 서지 비판을 했고 이런 어떤 조작해 나가는 과정을 입증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도 위서론이 처음 나오게 된 계기를 얘기하다 이제 딴 데로 자꾸 많이 샜는데 1980년대에 책이 나왔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에 사실은 좀 인승욱 씨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인성 씨나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이죠. 교수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환단고기는 가짜다, 위서다라고 하는 논문을 이제 2-3편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뭐 5-6편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쓰는 과정에서 학자들은 당연히 어떤 논문으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자신의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권위가 있는 교수들이 만약에 그런 논문, 위서다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되면 다른 교수나 학자들은 당연히 이건 위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단정을 짓고 더 이상 이제 살펴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역사학계의 어떤 그런 관행, 어떤 전통 같은 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고려의 국경을 예를 들게요. 저희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고려 국경에 대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썼고 그걸 이제 실제로 밝혀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다수설이 되는 거고, 음. 예. 그리고 그걸 연구하고 이렇게 발표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이 연구하고 정리해 놓았던 그 선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왜 조선사. 크게 크게 바뀌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스승이죠, 사실은. 그 뭐 이병도나 신석호나 이런 사람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이.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국사학의 고두 최초의 국사학자라는 분들이 스승이 실제로는 일본 학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결론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자면 조금 긴데 그냥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제 강점기 때 1890년대 말부터 사실은 이제 근대 어떤 학문이 이제 메이지 주진을 통해서 일본은 근대 학문을 받아들이고 1900년대 이제 동경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국대라고 했죠, 당시에는. 그 제국대가 이 제국대 안에 제가 제국인데. 그 제국 말고. 아, 그 제국 말고. 예. 경성제국대학교? 예. 아니 그건 나중에 생긴 거고 네. 동경 제국대 안에 아, 이제 동경제국대네. 우리도 근대사학을 통해서 서양의 그런 뛰어난 발전된 그런 학문을 연구하고 이 공부하자라고 해서 이 독일인 랑케를 이제 들여오잖아요. 네. 그 사람은 초빙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젊을 때 가고 네. 마리 교수지 사실은 말이 안 통했다고 그래요, 서로. 네.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인데 네. 독일어를 잘 모르는 거죠, 학생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하여튼 배우긴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흉내냅니다. 독일의 어떤 역사 어떤 그런 틀을 흉내내는데 그래서 이제 실증사학이라고 해서 실증사. 네.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증거한다라는 건데 모든 학문은요 실증이 아닌 게 없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모든 학문은 다 실증하는 거예요. 다만 유교에서 그 좀 사변론으로 빠지면서 이걸 실제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추상적인 어떤 정신 세계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 뭐 유물이나 뭐 어떤 문헌을 통해서 실증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조선사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조선 역사. 왜? 당시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선의 어떤 지배권을 점점 확립해 나가고 나중에 이제 강제 병탄을 하는 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이 조선사예요. 조선이란 나라가 도대체 뭐냐, 어떤 나라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냐 해가지고 자신들의 틀대로 기존의 어떤 조선의 역사를 자신들의 틀대로 바꿉니다, 다. 예. 일본의 말로, 일본의 글로, 그리고 일본인의 시각으로 사실은 이 조선 역사를 딱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역사 지리라고 해서, 조선 역사 지리라고 해서 지리를 먼저, 아, 조선의 강역은 고대부터 어떻게 돼서 어디까지고 이렇게 변천을 해왔다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건드리기 시작하죠. 특이하네요. 지리를 먼저 정해놓으면 그럼 지리 밖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나. 네, 근데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그 경계 밖을 다 오랑캐라고 했죠. 그 안만 이제 중하고 자신들의 황제가 거하는 곳이 이제 천지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역사의 강역의 경계가 딱 정해져 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배운 게 뭐냐면 우리는 한반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이 반도 안에 맞아요. 살고 있고 그게 맞아요. 역사 강역이라고 배웠어요. 호랑이 모양이든 토끼 모양이든 간에 딱 그렇죠. 두만강과 압록강까지만 딱 정해둬서. 예. 근데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고대에도 그랬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네. 예. 특히 고대에는요, 이 국경이라는 게 이 지금은 그냥 선이죠, 선. 네. 철책이라든지 뭐 어떤 국경선을 그어서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고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강이나 산맥이나 네, 강이나 산을 놓고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란다나 지도가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딱딱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요하라든가 압록이라는 말이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대에는 지명 자체를 보통 명사로 대부분 썼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서울이라고 하지만은 한양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렇죠. 예. 서울이라는 말도 원래 서라벌과 같은 말이거든요. 서벌이라는 말이 서라벌이 되고
서울이 된 거예요. 한 곳에 대해서 다른 이층들이 존재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역이고 강역이. 또 강역에 나오는 어떤 여러 지명들이 있는데 그 지명들이 계속해서 변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명사로 불렀기 때문에 이 고려 국경을 연구하는 고조선 연구소의 그런 입장에서는 이 고대 지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명사였고 압록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구나. 요동이나 요서라는 것도요. 지금은 요하를 기준으로 이게 경계를 나누지만 그렇죠. 예. 조금 더 올라가면 의무려산을 경계로 했어요. 어디요? 의무려산. 어. 의무려산이라고 이렇게 길쭉한 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경계로 해서 요동, 요서로 나눴습니다. 아. 더 고대로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 갈석을 경계로 해서 요동, 요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요라는 말이 뭐냐면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 쪽에 있는 강, 먼 산. 그걸 그냥 요동, 뭐 요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경계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을 한 것뿐이죠. 그 말 속에는 사실은 그럼 요라고 하는 멀다라고 하는 강이나 산이 우리의 강역이냐 아니냐 이 문제부터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이름을 불렀고 역사 강역의 어떤 경계가 어떤 것이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찾아가는 과정이 역사학이고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 위서론 본론으로 돌아와서 환단고기 위서론자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고대의 그런 용어나 지명들이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나 지명이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환단고기 역주본에서는 그걸 찾아낸 거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은 고대로부터 나온 거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고대에는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고 그게 말로 전해졌을 거고 지명이나 인명이나 다 사실은 어려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들로 돼 있었고 그게 이제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된 거지. 그죠? 그리고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불경을 제가 많이 예를 들어요. 불경이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된 불경을 중국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한자로 번역을 할 때 이게 똑같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은. 무슨 말인 줄은 아는데 이걸 한자로 번역하려면 마땅한 단어, 용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어디서 찾았느냐? 고전에서 찾았다는 거죠. 당시에 전해지고 있던 뭐 논어나 뭐 맹자나 뭐 중용이나 이런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정착되는 과정이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갖다가 쓴 거예요, 빌려다가.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산스크리트에 없는 용어인데 이건 논어가 나온 다음에 나온 뭐 용어인데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 쓰고 있는 용어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서가 돼버리는 거죠, 불경도.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환단고기 안에 있는 용어들도 고전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네, 그걸 누군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꿔 쓸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거는 목판본으로 나온 거는 11년에 나온 거지 그 이전에는 필사본으로 해서 계속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오자나 사자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위서다라고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국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옷을 뭐 양복을 입혀놨다고 이제국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최근 양복인데 이 사람은 뭐 이거 없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야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이야기를 죄송해요. 줄여서 이야기 다시 되돌아가면 환단고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특히 인터넷에서. 굉장히 안 좋죠. 네. 굉장히 안 좋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카더라 뭐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퍼뜨리는 유언비어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이제 공격받는 게 뭐냐면 한국의 경계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경계. 한국이 그 남북으로 오만리, 동서로 이만리. 그래서 네. 뭐 지금 재면 그게 이제 북극에서 남극까지다. 뭐 이런 그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게 실제 영상으로 나왔던 건 예전에 역사 스페셜에서
처음에 그렇죠. 나왔던 것 같은데. KBS에서 역사 스페셜을 다루면서 오히려 이제 한당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전해진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류 선생이 네. 정말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공개를 미루고 사실은 그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어설프게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서로 낙인이 찍히면 더 이상 이제 우리 역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걱정했던 거고. 걱정하셨겠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임승국 씨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좀 잘못된 번역, 해석 이런 책들이 많기 때문에 당시 저도 이제 한당국을 읽었지만은 그 당시 임승국 씨의 그걸 읽고 나서 이게 환단국에 대한 인상과 지금 역주본이 나오고 나서 역주본을 읽고 나서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역사 배경을 가지고 읽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그렇겠네요. 네,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지금 위서론자들이 썼던 논문이나 그런 뭐 어떤 밈, 뭐 그런 것들은요 읽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예전에 그런 환단국이 초판 나왔을 때 그 번역, 그 임승우 씨나 뭐 김 선생이 이렇게 했던 그것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저희가 환단국의 북콘서트나 또는 환단학회 학술 대회를 열어온 게 거의 10여 년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온 위서론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환단국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지 않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게 위서냐 아니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라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실제 우리나라 역사 사학자들이 식민사학자들인가 아닌가 역사를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끔 조금 민족사학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딱 분류하기 참 애매한데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또는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좌우로 구분을 한다면 뭐 식민사학 대 민족사학 이런 쪽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짜져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뭐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복기대 교수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수업 시간에 식민사학자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프레임에 딱 이렇게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경계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식민사학이나 민족사학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말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예를 들면은 그 민족사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생각이 다른 게 저도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저 보고 식민사학자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어떤 잘못된 프레임이죠. 그죠. 네. 결국은 역사를 공부하는 거냐, 아니면 저처럼 뭐 융합고고학을 공부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어떤 학문의 분야가 있을 뿐이고 거기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 역사의 진실이라고 할까요, 사실이라고 할까요, 또는 진리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다만 그 지금 주류가 돼 있는 소위 뭐 강단사학자라고 하는 분들은 그 사관 자체가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반도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환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축소사관, 유물적인 사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자신들의 소신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주류설, 다수설에 이제 반하는 그런 논문들을 쓰는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근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늘 그 주류의 그 견해에 반하는 논문만 쓰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겠죠. 예. 네.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허우범 박사님 같은 경우에 위화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반향을 일으켰죠. 네. 네.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그게 민족사학이냐 아니면 그게 식민사학이냐라고 했을 때는 분류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족사학입니까 식민사학입니까? 그렇네요. 네. 그게 뭐 민족주의 성격으로 그 위화도의 위치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기존의 어떤 역사 해석이 잘못돼 있다. 이 위화도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고 서로 배우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단지 프레임만으로 놓고 아 이쪽은 민족, 이쪽은 식민이라는 건 좀 이상하다. 단지 보통의 사람 그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어떤 관념 아니면 뭐 어떤 전통 그런 걸 이제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사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그 사관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민족 사관적인 그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고 이 강단 주류는 자신들의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사관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관이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식민사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금소령이라든가 그 당시에 식민사관으로 조선사를 왜곡 축소하려고 의도를 가졌던 이들의 사관과 대동소이하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학문을 형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제 식민사학이라고 한 건데 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비판하기보다는 이게 진짜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계속 그런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를 해나가는 게. 근데 아니 제가 경험을 해보면 앞에서도 이제 언급했지만 아카데미에서는 위서다 이 말이 되게 참 못된 말이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는 주류사학이 계속 그렇게만 바라보고 환단고기를 연구하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고 하면 또 환단고기를 연구하려고 하는 학자들의 논문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이건 영원히 변치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 한국의 사학계가 조금이라도 변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믹이라는 말은 물론 이 어떤 권위주의죠, 사실은.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권위주의적으로 시키면 니들이 뭘 알아. 그렇죠. 이걸 어떤 연구 방법론을 너희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라는 어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방법론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위서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자신들이 봤을 때는 뭐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일단 아카데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역사학의 역사라고 해서 이제 한영우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아까 실증사항 얘기를 했지만 서양의 학문이 좀 더 아카데믹하고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는가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서양 학문이 언제 형성이 됐냐 이거죠. 근데 그 역사학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역사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동양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의 그런 역사학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사실 더 발전적이었고 더 진보적이었어요. 근데 이 실증사학이란 이름으로 딱 들고 오면서부터 이 동양의 어떤 역사학이라는 게 마치 미개하고 덜 진보적이고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고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역사의 서술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뭐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신화적이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신의 권능 또는 그 왕의 통치자의 권능을 강조하고 신성함을 강조하고 좀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예를 들면은 뭐 궁궐에 범이 침입을 했다 뭐 이런 서술이 나오거든요. 환단고기에도 규원사에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반란이 잠깐 있었다는 거죠. 네. 뭐 첩자가 들어왔든 뭐 아니면 뭐 자객이 들어왔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뭐 두 개의 해가 떴다 뭐 용이 날아올랐다 이런 것도 물론 실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실제로는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 암시하는 은유하는 그 표현을 쓴 거죠. 신화적인 표현 기법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의 시각으로 네. 뭐 해가 두 개 떴다더라 해가지고 왜 환일 현상인가요? 네. 네, 그걸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환일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반역의 사건이 크게 일어난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냐.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의 어떤 기록이나 그때의 그런 것들을 역사 강역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자꾸 재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이설인지 진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국 오만리 뭐 남북 이만리도 제가 뭐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이게 마행일 아닐까. 왜냐하면 그 진서에 보면은 말을 타고 500일을 갔는데 오만리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500일을 가는 정도의 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굉장히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아마. 아니 환국이 오만리라고 해서 500일이고 마행일이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녔냐라고 이제 또 의문을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기사를 보면은 인간이 말을 타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 6,000년 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3,00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맞지 않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 우리 그 학계에서 알고 있던 그런 말을 타고 다닌 시기는요 그보다 훨씬 뒤에요. 근데 새로운 근거가 나올 때마다 언제든지 역사는 뒤집어지고 새롭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건데 당시에 그 오만리라는 게 정말 마행일 500일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표현인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12개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고 국명과 뭐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황국이라고 하는 좀 큰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시청자들이 되게 어려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어려워하시면 할 수 없는데 쉽게 얘기를 하려면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공격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쉽게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그 대학원을 가고 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 간 거지만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따고 하면은 목표가 뭐겠습니까? 강단에 선 교수가 되는 거겠죠. 일단 시간 강사부터 하고 그죠. 조교수가 되고 뭐 부교수가 되고 뭐 네.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나이가 한 뭐 20대밖에 안 되고 30대 초반밖에 안 되고 박사를 땄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존에 주류에서 말하는 그런 학설에 반하는 논문을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뭐 말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인정도 못 받고 시간 강사 자리도 힘들죠. 얻지 못할 거예요. 안 써주죠. 네. 절대로. 실제로 왜냐하면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학교에 대학원 과정에 있었는데 뭐 고대사에 대해서 또 환단고기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를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지도 교수님이 1년이 넘어가도록 한 번도 미팅을 갖지 않더래요. 결국에는 1년 지나고 이제 남은 학기가 2학기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도 교수님 연구 논문 이어가지고 논문 주제를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파라는 게 있어요. 뭐 서울대 학파, 뭐 연세대 학파, 고대 학파. 예를 들면 그 고고학을 예를 들면 그 두리봉동굴 뭐 그 청동기 연대를 놓고 서울대는 뭐 예를 들면 50만 년이라고 하고 연대는 80만 년이라고 하고 뭐 고대는 뭐 70만 년이라고 하고 서로 인정 안 해줍니다. 연고 서울대학교 서울대. 서로. 네. 네. 그러다가 그게 고대가 약간 서울대 쪽으로 옮겨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서울대 출신 교수님이 고려대 교수로 갔군요. 네. 예. 그래서 고대도 약간 서울대 쪽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학계에서. 학계에서는. 저도 처음 이제 인하대에 갔을 때 그 대학원에 갔을 때 교수님이 여기가 이제 식민사학과 이제 싸우는 다른 교수님입니다. 사실은 전공이 그 최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안 믿었어요. 물론 저는 그 내용들을 대부분 듣고 있고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있고 정말 그렇게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고 어떻게 보면 딸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4년을 다녔거든요. 네. 네.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시대가 정말로 있고 서로 지금 계속 전쟁 중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기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려는 목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네.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저도 예를 들면 어제도 이제 국회 토론회에 갔다 왔잖아요. 전력 천연사 문제로. 근데 제가 만약에 기존 대학의 그 대학원생이거나 뭐 어떤 교수라면 그 자리를 갈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예. 거기 가는 순간 저는 완전 학계로부터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교수가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거기에 나가려면 꺼려져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발표도 어제 하신 거죠. 예, 예. 그럴까. 근데 일반 어떤 대학원생들은 더구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렇겠습니다. 뭐 전라도 천연사 그 내용 어제 발표한 거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그런 사학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거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꺼려진다는 거죠. 반대 이야기 또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민족사학자들은 국수주의자들일까? 그 인터넷에서도 보면 환단고기를 뭐 국뽕, 뭐 환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환단고기를 안 읽어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한마디로 하면. 예를 들면 환단고기 어디에 국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수주의라는 표현이나 뭐 쇼비니즘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이 있대 하면서 그걸 자꾸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환국을 예를 들게요. 환국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만든 고대 국가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게 뭐 정부 수립이 된 게 1948년이고 네. 그 전에 임시정부가 1919년에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북한도 대한민국이었어요, 당시에는. 네. 맞습니다. 남북한이 다 하나의 정부였으니까. 그렇죠. 그죠? 갈라지면서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건데 과연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고대 9,000년 전에 한국에 그 사람들 그대로 왔을까요?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여기 질문을 또 추가하면 순수 단일 혈통의 혈통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니네 왜 자꾸 당군을 내세워? 너네는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합쳐진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하면서 단일 혈통론, 뭐 순수 혈통,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일본 애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신들을 우린 만세 일개다 해가지고 자생해서 나왔고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왕조가 생긴 거고 천황이 생긴 거고 그 천황의 계보가 계속 125대인가요? 지금 128대인가요? 네. 거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단일민족론이라는 건요. 일본 애들이 주장을 한 거고. 우생학적인 관점이잖아요. 거기 세계 네. 1, 2차 대전 지나면서 독일이랑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졌던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그렇죠. 주장인데 네. 그걸 오히려 환단고기에다가 더 씌워서 그렇죠. 당시에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종주의적인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던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 역사관을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니네도 이런 거 아니야?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중심이야. 일본이 중심이니까 너넨 우리가 1등, 너네가 2등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네. 네. 환단고기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거기에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예를 들면 뭐 이문영의 초록불의 그 유사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의 광고를 보면요. 네. 그 인터넷 서점에 뭐 히틀러가 이렇게 하는 사진을 놓고 환단고기의 내용이 마치 국수주의나 내셔널리즘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야,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네. 진짜 웃음이 나오네요. 어이가 없네요. 웃음보다도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일본 애들이 했던 방식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유사 종교로 비판하고 이렇게 어떤 우리의 고유 정신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사, 고유 역사도 마찬가지로 말살하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 그 저변에는 사실은 뭐 그들은 이제 국수주의라고 하지만 반대라는 거죠.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저도 그게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시작된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 그 단군 민족주의예요, 사실은. 이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국조로 모시는 그런 민족주의는 어떤 민족주의였을까? 그 학자들이 평하는 것처럼 뭔가 국수적이고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하는 사상이었을까? 제가 최근에 이제 두 분의 어떤 글을 읽고 있어요. 한 분은 잘 아시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런 글들을 읽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런 국수적인 시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꿨고 민족주의 바탕에는 똘레랑스, 그러니까 관용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그렇죠. 이런 게 밑에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는 게 이분들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환단고기의 계은 선생도 당시 나라를 뺏기고 그 1년 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앞쪽에 서문을 보면은 우리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갖고 춤을 추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어디 국수주의가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냐 이거죠. 그러게요. 제가 흥분을 하는데 자꾸. 이거 흥분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일제가 강제 지배를 하고 나라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어떤 분노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드러날 뿐이지 전 세계 인류를 향한 적개심은 전혀 없고 차별주의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차별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됐고 했던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안중근 이사가 그 동양 평화론을 썼잖아요. 네. 이토 히로부미도 썼어요. 똑같은 내용을. 네, 똑같은 제목에 뭐 대동아 공영론 해가지고 썼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죠. 이 이토 히로부미는 쉽게 얘기하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또는 문화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그런 일본 제일 중심의 그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런 뭐 통일론이고 안중근 의사가 쓴 어떤 동양 평화론은 그게 아니고 지금의 유럽 연방처럼 각 나라의 자주권이나 독립권이나 어떤 그런 걸 그 보장해주고 그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서로 자유로운 교역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하는 그런 쪽에 어떤 100년 이상을 앞선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똑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역사관과 우리 역사관을 똑같이 볼 수 없는 것처럼 국수주의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 근데 참 그 잘못된 걸 설명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제가 말 실수를 할까봐 민감하고 이게 참 전달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아까 뭐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된 배경에는 사실 일제 강점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조선사 편수회가 세워지고 또 조선사가 편찬이 되고 그게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학의 교과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구절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말이에요. 일본이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면희시류, 스다소키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조선사에 대한 해제 작업을 했으나 출간이 되지 않았다. 출간을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때 왜 조선사에 대한 해제 작업이 중요하고 또 왜 이게 출간이 돼서 대중들이 알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우리나라 현재 교과서에 있는 또 강단사학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학의 관점이 그 당시에 조선사에 담긴 내용과 거의 같다라는 거였어요.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아까 이토 히로부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을 영구 지배한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이 바로 역사였고요. 그 역사를 보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우리는 일본에게 그런 선진 문물을 전해준 스승의 나라, 어떤 은혜를 준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정신의 근원이 역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를 말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말살할 수가 없으면 왜곡을 해서 또는 뒤바꾸는 거죠, 수체를. 일본에게 우리가 전해준 게 아니라 거꾸로 일본이 마치 이렇게 전해주는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만약에 정말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대부분의 어떤 고려 백제 신라나 그 이전부터 한반도나 만주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와서 그들에 의해서 어떤 종교가 생겨나고 정치가 생겨나고 철학이 생겨나고 제도가 생겨났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옷 이렇게 짜는 것도 일본 서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숱하게 나와요. 저수지 만드는 법, 옷 짜는 법, 음식. 대부분의 것들을 계속 배웁니다.
계속 이렇게 그런 기술자를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한 건데 이제 거꾸로 일본이 좀 커졌다고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다고 이 조선을 이제 깔보고 여기를 지배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침략을 해서 이제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역사 문제가 계속 껄끄럽단 말이죠. 그게 기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일본 속에 뭐 신공항후 해가지고 임나 일본무설. 근데 그것만 건드리기도 또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을 아예 쉽게 얘기하면 아작을 내기 위해서 고대 한사군으로부터 우리 조선의 역사가 시작됐고 니네들은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중국과 가까웠던 지역만 발전을 했다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지금도 나와 있어요. 지금도 나와 있다. 네. 신라는 중국과 멀었기 때문에 선진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늦게 발전했다라는 봤어요, 내용이 저도. 나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게 바로 사실은 그 논리가 그 논리였군요.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러니까 한사군이나 임나 일본부를 통해서 조선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거고 그럼 그 이전의 역사를 다 날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날려야만 자신들이 어떤 그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그런 거꾸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역사, 이 문명이라는 건 계속 이 대륙에서 이렇게 반도로 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단군 조선의 역사 강역을 반도로 줄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런 어떤 교통만 생각한다면 이 대륙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반도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는 여기는 계속 대륙으로부터 동서로부터 교육을 하고 그게 대륙을 거쳐가지고 반도로 와서 다시 섬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걸 다 날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도사관이라는 틀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 좀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그 영일동맹과 나중에 삼국간섭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반도 위의 역사는 그 삭제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그게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사에 대해서 그냥 뭐 제가 뭐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감히 얘기하기 그렇지만 왜냐하면 복기대 교수님도 그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정확한 내막은 네. 뭐 다른 루트를 통해 사실 알게 되는데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선사를 번역하는 작업만 했다면 이렇게 어떤 그게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해제 때문에 그렇다. 네. 거죠. 그 내용과 지금의 역사학계에서 말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책을 내려고 보니까 해제를 넣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쉽게 얘기하면은 과락을 받게 되는 강제로 가락을 받게 되는. 근데 그 내용이요. 네. 이 모순된 게 뭐냐면 처음에 심사평으로 나왔던 거는 왜 이런 내용들을 쉽게 얘기하면 해제를 안 넣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해제를 넣었더니 그거 갖고 이제 왜 해제를 넣냐 해가지고 과락을 시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네요. 네. 중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국책 그 네. 정부에서 주는 사업은. 네.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야, 이건 그러니까 이덕일 상식적으로 교수님 납득이 잘 안 돼요. 네. 네, 그쪽에서 똑같잖아요. 그쪽에서도 원래 그 예산 지원을 받은 게 독립운동가들의 뭐 대일항쟁기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내겠다 했을 때 처음에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안에 지금의 역사학과의 어떤 뭐 크지 않은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거 식민사학과 그 내용을 쓰면서부터 반대가 들어온 거예요. 잘못됐다 이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를 자꾸 엮어가지고 식민사학으로 몰아붙이냐. 니네 너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탄압을 하는 거죠. 그냥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을 비판하는 것만 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학계의 그런 게 강단사학을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학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락을 시키거나 출가를 못하게 한다거나 네.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복기대 교수님이 이 식민사학자 막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가 됩니다. 굳이 굳이 네. 그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계속 해야 될 연구가 적을 자꾸 만들 이유는 없다 이거죠. 중단에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네. 현실적으로 참 이해가 됩니다. 근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학문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다른
찾아보니까 이거 다른 거 아니냐. 다른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프레임이 들어가 버리면 식민사학이 되는 거고 민족사학이 되잖아요. 그 경계가 애매하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대동소이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건 식민사학 아니냐라는 거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오랫동안 반론과 토론이 계속 되어 왔다면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반론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학계의 풍토를 만들어 놓고 그게 문제가 제일 큰 게 아닌가.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학계라고 하는 게 이들이 주류란 말이에요. 모든 비주류예요. 비주류. 네. 비주류라는 게 뭐냐면 쉽게 쪽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쪽수가 없냐? 아니 그런 논문이나 그런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과 개설을 못해요. 그런 사관을 가진 학자는 학과 개설을 못합니다. 그래갖고 뭐 이런 얘기가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덜 교수님을 예를 들면 예. 좌절이 된 적이 있잖아요. 한번. 유튜브니까 뭐. 예. 예. 어느 학교에 학과를 개설하기로 총장과 뭐 해가지고 다 조건을 맞춰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뽑았어요. 대학원생까지 20명을. 네네네. 다 지원을 해갖고 뽑아갖고 이제 딱 시작하려는 찰나에 공격이 들어왔죠. 네. 공격이 들어와서 이 학과 개설이 무산됐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기울어진 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민족사학과 어떤 주류사학과 식민사학과 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쪽수가 전혀 안 맞아요. 전쟁이 아니다 이건. 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일방적으로 계속 당해온 거예요. 당해온 거를 이쪽에서는 비판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런 활동들이 어떤 거대한 움직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무런 어떤 그런 정말 비대칭 전력이고 정말 힘겹게 그 맥을 자꾸 이어오고 있는 것뿐이다. 역사 제가 방송국 프로그램을 하면서 두 번째 맡은 프로그램이 역사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연구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은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식민사학에 반대하고 식민사학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응어리가 져 있더라고요. 가슴에. 한이 맺히신 것처럼. 근데 그런 거 공통적으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학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 학설의 주류설의 반기를 들고 이건 잘못됐다. 이게 맞다라고 했던 분이 바로 윤내영 교수님이에요. 윤내영 교수님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민족사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윤내영 교수님의 제자분들 중에 여전히 학계에서 자리를 잡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드물다고 들었어요. 있긴 있죠. 예. 있긴 있는데 윤내영 교수님 중에 윤내영 교수님의 어떤 사관 아니면 그런 학풍을 그렇죠. 그대로 본받은 유일한 분이 복기대 교수님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복기대 교수님의 학풍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고 단지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 환단고기를 진서로 생각을 하고 그걸 진선지 위선지를 사실은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진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문도 여러 편 냈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건 또 윤여영 교수님의 학풍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학문적 스승이라고 해도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올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올바른 태도긴 한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하다 보면. 아니 그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주류사학계에 대입을 하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지금 석박사들 중에 스승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풍토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스승의 견해에 스승도 아니죠. 사실은 직접적인 스승은 아닌데 다른 학설을 이렇게 따르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조금 약간 고무적인 건 뭐냐면
고고학을 바탕으로 해서 네. 기존의 어떤 단군 조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홍상문화가 나온 것도 가장 큰 영향이지만 그렇겠죠. 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단군 조선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학설이 딱 나와서 그걸 따라서 이제 그걸 더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논문이 나오면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서평이라고 해서 찍어 누릅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럼 잘못됐다라고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통설, 정설, 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설. 하는 거죠. 네. 기존의 학설이 정설이니까 네. 정설. 기존에 보는 인식과 이 부분은 다르다. 이건 다르니까 잘못된 거다.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다르다고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너는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라는 게 그 서평들의 핵심이죠. 그러면 그런 서평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문 통과가 안 되거나 뭐 출간을 못 하거나. 통과가 돼도 인정을 못 받죠. 왜냐하면 되더라도. 논문이라는 건요, 어떤 주장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장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반박하는 또는 그걸 공격하고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논문이 만약에 나오게 되거나 서평이 알려지게 되거나 뭐 하면은 그걸 읽는 사람들이요, 이것도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반대 의견도 그렇죠.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됐기 때문에 이 논문의 힘을 잃는 거예요. 인용도 안 되겠네요. 네, 인용을 할 수가 없죠. 없죠. 예. 이미 그렇게 권위 있는 전문가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면 그 논문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논문은요, 네. 그 구글에 이제 그런 스칼라 거기를 보면은 나오는데, 노벨상을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아세요? 기존 학설에 대한 학설을 깨부시고 새로운 학설을 세운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노벨상의 가장 그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인용이 됐는가, 피인용 지수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글 스칼라도 그 내용을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이게 인용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문헌에 누구의 책을 인용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그게 피인용 지수가 이제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점수가. 예, 예. 그래서 이제 피인용을 자꾸 받아야만 그게 권위 있는 논문이 되는 거고 전문적인 논문이 되는 건데, 그렇겠네요. 예. 일단 학계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와 소위 민족사학을 한다는 그런 일부의 학자들, 사실은 그분들과의 쪽수가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인용 지수는 늘 이쪽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도 이쪽에서 한단고기 이설론자들이나 뭐 주류의 그런 논문들을 인용을 해요, 당연히. 왜 반대 의견도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 얘기를 인용을 안 한다는 거죠, 문제는. 아예 거들떠 거의 보지 일방적인 않는다.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차피 위서론을 비판하려면 이쪽을 이렇게 논문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선 희한하게도 우리 쪽 거를 인용을 안 해요. 무시 자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예. 이제 반론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의견 논문을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반론을 제기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이 정말로 이렇게 훌륭하다, 굉장히 새롭다, 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하다, 그런 것들의 판단은 피인용 지수로 보는 겁니다. 다른 학자들이 얼마나 그 논문을 인정하고 인용했는가. 인용하고. 네.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 역주봉 같은 경우도 환단고기의 진서가 되고 그 어떤 그 이서론을 이렇게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을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많이 사실. 인용하는가. 많이 인용하고 많이 연구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위서 진서 논쟁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걸 연구를 해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게 되면 저절로 사실은 환단고의 가치나 어떤 의미는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위서냐 진서냐 이런 논란 자체, 그런 이야기 자체가 네. 사실은 소모적인 것이다. 강화도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그 최근에 MBC 드라마 연인 보셨어요? 못 봤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남궁민 주연의 굉장히 재밌게, 저는 정말 열렬 시청자인데, 태양의 후예의 조선시대판, 조선시대판 태양의 후예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병자 호란 때 나중에 이제 삼전도의 굴욕을 하는 민조가 이제 강화도로 원래 피신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빠르게 내려오니까 그렇죠. 예. 예, 그냥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45일인가요? 네. 그걸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그 성을 나와서 이제 항복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원자, 그러니까 세자의 아들이죠. 원자는 강화도로 보냈어요. 근데 그 강화도마저 몽고군이 이제 청나라가 네, 청나라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되는 청나라가 들어가서 그걸 이제 그 원자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드라마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니 흔히 알기로는 그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 때도 그렇고 강화도를 왜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북방의 그런 북방족들은 물싸움을 못하니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수전에 약하니까 그 섬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피신을 하는 그런 네네. 개념으로 얘기만 하는데 네. 고려 시대 기록을 보면요. 네.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전에 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 강화도가 의지처가 돼요. 고려 조선에서. 왜 그럴까요? 참성단이 있어서 예. 참성단이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건 성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천자국이라고 하는 마지막 보루의 장소니까 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조상이잖아요. 조상의 품, 당군께서 천재를 올렸던 그 역사적인 성소에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어렵거나 힘들 때 부모를 찾거나 고향을 찾거나 뭐 이렇게 안식을 얻잖아요. 거기서 위안을 얻고 그죠?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뭐 교회를 가거나 뭐 절을 가거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에루살렘의 의미처럼 그런 거겠네요. 예.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수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참성단이 강화도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를 의지처, 피신처로 삼은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고려 때의 기록을 보면 나오고요. 그걸 이제 복기대 교수님이 또 그 논문으로 써서 이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단고기 북콘서트 강화도 편입니다. 유튜브에는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그 안에 있는 자막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뭐 답사 사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뭐 원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의 자료집 형태로 이렇게 구성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도 보시면서 이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참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도 하나요? 이벤트 할 겁니다. 5분을 선정해서 환단고기 북콘서트 강화도 편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제 메일 주소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싶은 뭐 이유라든가 소감을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5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아무리 나랑 맞지 않는 관계를 하더라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또 뭔가 깨어나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있잖아요. 지금 역사학에서 보면 뭐 식민사학이 아까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말자고 하셨는데 위서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환단고기가 위서인지를 밝혀내려고 하면 일단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읽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역사라는 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면을 더 강조하면 그 면, 쉽게 얘기하면 밝은 면, 어두운 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환단고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누가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사실은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환단고기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이나 의미나 가치를 이렇게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단고기 북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환단고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건데 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위서론자들의 그런 시각, 비판도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정말 사실처럼 여겨지고 더 이상의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빼박
쉽게 얘기하면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연구를 하게 되고 정말 이게 정말 진실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일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사역사학 비판 책에 대해서 반론을 제가 뭐 자료로만 만들어서 일단은 많이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그 책도 처음 읽었을 때는 야 이거는 정말 빼박이고 환단고기가 위서일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라고 일리가 생각을 있다.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이거 정말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쫙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 사람이 잘못 주장하고 잘못 알고 있고 이 자기의 어떤 그 확증 편향적인 그런 방법으로 환단고기 위서로 몰아가기 위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엉터리다. 이 사람 주장이 엉터리인 게 굉장히 많네 생각보다.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환단고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환단고기를 읽어보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진짜 뭐랄까 역사의 어떤 일관된 그 흐름, 어떤 정신 교훈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은 그 단군세계에 나와 있는 그 행촌 이암 선생의 말씀처럼 만사가 선제지야. 나를 먼저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천하의 명문장인 것 같아요. 나를 먼저 아는 것. 그래서 나를 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만의 어떤 특징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소아가 있고 대아가 있잖아요. 네. 나 개인이라는 것은 소아고 우리 전체라고 하는 것은 대아기 때문에 임금을 부모로 여기고 그죠? 하늘을 부모로 여기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나를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국가, 역사, 천지 전체를 아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이 국통맥이라고 하는 국가의 역사를 아는 게 바로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끝도 없는 이야기일 텐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꼭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편에 그런 댓글들을 참조해서 또 답변도 드리고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